존경하는 해병대 장군 아버지를 따라서 해병대에 입대한 아들이 아버지가 찾아온 면회에서 부대에서 당하는 가혹행위를 들키게 되고 분노한 아버지가 그 해병대의 사단장을 불러내서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계절, 강원도의 설악은 오색 단풍으로 제 몸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억새풀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등산로를 한 사내가 묵묵히 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힘이 넘쳤다. 고가의 등산복과 최신 장비들은 그가 단순한 주말 등산객이 아님을 짐작게 했지만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강직한 눈빛은 평생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장진혁, 대한민국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군복을 입었을 때 그의 어깨 위 3개의 별은 하늘의 별보다 무겁게 빛났고 그의 말 한마디는 수십만 장병의 운명을 좌우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3스타 장군 장진혁이 아닌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이고 싶었다. 등산 스틱이 마른 흙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가을 산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며칠 전 그의 집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가 그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발신인 불명의 낡은 편지 봉투. 안에는 날카로우면서도 떨리는 필체로 쓰인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다. 장군님께. 장군님의 아드님이 복무 중인 백호 수색대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의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시는 장군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예외는 없는 모양입니다. 썩어가는 상처는 안에서부터 도려내야 하는 법. 부디 아드님을 그리고 이름 없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편지는 구체적인 가해자나 피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저 독처럼 스며드는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뿐이다. 장진혁은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검은 그림자 예외는 없다는 문장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들 장도현.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가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자원입대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제 힘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배운 군인의 길입니다. 아들의 그 당당한 눈빛을 보며 장진혁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렸다. 험하기로 소문난 최전방 수색대대에 지원했을 때도 그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사내가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가혹행위라니. 장진혁의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가장 경계하고 뿌리 뽑고자 했던 적폐였다. 군은 나라를 지키는 칼날이다. 그 칼날이 안에서부터 녹슬고 부서진다면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베고 말 것이다. 만약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불행이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인 감찰을 지시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령관 아들을 위한 특별 감찰이라는 소문을 낳을 것이고 진실은 꼬리를 감춘 채 수면 아래로 더 깊이 숨어버릴 터였다. 아들 도현 역시 원치 않을 방법이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휴가를 내고 등산복을 입었다. 아들의 부대가 주둔한 이곳, 설악의 깊은 골짜기로 향한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잠시 등산 왔다가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간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명분이었다. 사령관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아들의 눈빛, 표정, 말투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고 싶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시야가 트이며 저 멀리 산기슭에 자리 잡은 군부대의 막사가 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백호 수색대대. 지도상으로만 보던 아들의 부대였다. 장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 들린 등산 스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수많은 위기와 결단의 순간을 겪어왔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무겁게 짓눌린 적은 없었다. 저곳에 저 철조망 너머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주었지만 마음속 불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도현아, 괜찮은 거냐? 아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 산 정상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부대 정문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등산객의 호기심 어린 방문을 위장한 채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장군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등산복 안에 감춘 채 그는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저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곧 마주하게 될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리고 장진혁 자신도 이 발걸음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 가을 산의 정취는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철조망 너머 아들이 있을 그곳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백호 수색대대 위병소는 한낮의 나른함과 최전방 특유의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낙엽이 뒹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가운데 위병소 근무를 서던 이 병장과 박일병은 멀리서 등산로를 벗어나 부대 쪽으로 다가오는 인형을 발견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웬 등산객이지? 길을 잃었나? 박일병의 혼잣말에 이 병장은 턱짓으로 경계심을 표했다. 일단 수화 준비해. 민간인 통제구역인 거 모르나? 고가의 등산복 차림에 말끔한 용모를 한 중년 남성. 장진혁은 최대한 평범하고 선량한 등산객처럼 보이려 애쓰며 위병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두 젊은 병사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불청객으로 비칠 뿐이었다. 정지.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이 병장이 FM대로 절도 있게 외쳤다. 장진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악산 등산을 하다가 이 근처에 아들이 복무 중이라는 게 생각나서요. 혹시 면회가 가능한지 해서 와봤습니다. 이름은 장도현 일병인데. 장도현. 그 이름이 나오자 두 병사의 얼굴에 미묘한 경직이 스쳐 지나갔다. 박일병이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이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진혁을 위아래로 훑쳤다. 장도현 일병 말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장진혁은 순순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이 병장은 신분증과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대조하고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 신청 없는 평일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부대는 작전 대기 부대라 더욱 엄격합니다. 그렇습니까가 제가 규정을 잘 몰랐군요.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5분이라도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근처에 온 김에. 장진혁은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젊은 병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규율이 먼저였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한 대답에 장진혁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수도방위 사령관인 그에게 감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군인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등산객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르고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당직사관이 밖으로 나왔다.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의 소위였다. 무슨 일입니까? 예, 소대장님. 이분께서 장도현 일병 면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장진혁을 훑어보더니 권위적인 자세로 팔짱을 꼈다. 아버님, 규정상 평일 면회는 어렵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주말 면회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고 등산을 하다가.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부대 규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분 예외를 허용해드리면 다른 분들은 뭐가 됩니까? 원칙의 문제입니다. 소대장의 말투에는 젊은 장교 특유의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장진혁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원칙? 군의 원칙과 규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부하를 지키고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로막기 위한 벽이 아니었다. 장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소대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장성과 간부들을 얼어붙게 했던 그 눈빛이었다. 소대장. 장진혁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등산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갑작스러운 반말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소대장은 순간 당황했다. 네. 제 이름은 왜? 상관이 물으면 답한다. 군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김민준 소위입니다. 김소위. 자네는 원칙을 말했지만 그 원칙만큼 중요한 것이 융통성이야. 특히 지휘관에게는. 저 병사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자네는 상황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 아닌가? 아들이 보고 싶어 먼 길을 온 아버지를 5분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대 전투력에 그렇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나? 장진혁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김소위의 가슴에 박혔다. 김소위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마치 사단장 앞에 선 훈련병처럼 말이다. 그건 만약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자네 중대장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중대장 이름이 뭔가? 김상훈 대위입니다. 그래, 김상훈 대위. 지금 당장 중대장에게 연락해서 설악산에 등산 온 장도현 일병 아버지가 아들 얼굴만 잠시 보고 가길 원한다. 당직 사관의 재량으로 5분간 면회를 허락하겠다고 보고하게. 모든 책임은 자네 소대장이 아니라 내가 진다고 분명히 전하고. 김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다. 말투와 기세가 최소 대대장급,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혹시 상급 부대에서 나온 암행 감찰관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결국 김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실에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중대장 김상훈 대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소희는 장진혁이 시킨 대로 보고했고 잠시 후 마지못한 허락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딱 5분입니다. 제가 직접 감시할 테니 위병소 옆 면회실로 안내하십시오. 김소희는 전화를 끊고 경례를 붙였다. 아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장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고작 아들 얼굴 한 번 보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하다니. 이것이 군의 현실인가? 아니면 이 부대에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마주하게 될 아들의 얼굴에서
그 의심이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위병 소엽관이 면회실.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이었다. 장진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아들 장도현이 들어왔다. 아버지. 도현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등산복 차림의 아버지는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강직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설악산에 등산 왔다가 근처라기에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다. 장진혁은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다.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왼쪽 뺨 광대뼈 부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자국. 교묘하게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했지만 예리한 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웃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그늘진 눈빛. 도현아. 장진혁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단단하게 느껴졌던 아들의 어깨가 어딘지 모르게 작아 보였다. 군 생활은 할만한가? 그럼요. 재밌습니다. 동기들이랑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도현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다. 장진혁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얼굴이 왜 그러나? 어디 부딪혔나? 그가 뺨에 멍자국을 가리키자 도현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 이거요? 어젯밤에 훈련하다가 나뭇가지에 좀 긁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너무나도 판에 박힌 변명. 장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다그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래, 훈련이 힘들겠지. 수색대대니까.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다 컸습니다. 도현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그때 면회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김민준 소위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님, 약속하신 5분이 다 되었습니다. 장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래, 알겠다. 도현아, 몸 조심하고. 아비는 이만 가봐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오신 김에 좀 더 계시지. 도현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을 보며 장진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군인은 남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야. 잊지 마라. 그 말에 도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장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아들은 무언가 알아들은 듯 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장진혁은 면회실을 나왔다. 김소희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장진혁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아들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그늘진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막 부대를 벗어나 다시 등산로로 접어들려 할 때였다. 부대 안쪽 생활관 방향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다부지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인상의 병사. 그가 옆에 있던 후임병의 뒤통수를 장난처럼 툭 치자 후임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병장의 시선이 정문을 나서는 장진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인 불쾌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장진혁은 보았다. 그 병장이 멀어져 가는 아들
도현의 뒷모습을 향해 조소 어린 미소를 짓는 것을.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익명의 편지, 아들의 멍자국, 어색한 변명, 그리고 방금 본 저 병장의 오만한 태도. 장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설악의 웅장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냉혹한 분노와 단호한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등산객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이제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버린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 준비가 된 쓰리스타 장군 장진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나다.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을 내 집무실로 대기시켜. 그리고 백호 수색대대 김상훈 대위가 중대장으로 있는 그 부대에 대한 모든 자료, 최근 전입전출자 기록부터 병사 신상 명세, 부대 내 사건 사고 보고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3시간 안에 내 책상 위로 올려놔.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장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가을 산의 고요는 깨졌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가,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는 장군의 의지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백호 수색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이 폭풍의 눈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였다. 설악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서울 용산의 수도방 위사령부로 돌아온 장진혁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책상 위 비서실장이 3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해온 백호 수색대대 관련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가 등산복을 벗고 익숙한 군복으로 갈아입자 아버지의 불안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의 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쫓는 매의 눈이 되어 있었다. 수고했네. 장진혁의 짧은 칭찬의 안경 너머로 식은땀을 닦아내던 비서실장 이현우 대령이 허리를 굽혔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게. 예, 사령관님. 육중한 집무실 문이 닫히고 장진혁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서류 더미와 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한 부대의 피와 땀 그리고 어쩌면 감춰진 눈물이 스며 있는 기록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개인 신상 기록부를 펼쳤다. 아들 장도현의 기록을 지나쳐 그가 위병소를 나서며 보았던 그 오만한 병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내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병장 황철민. 사진 속에 그는 장진혁이 보았던 그 거친 인상의 사내가 맞았다. 기록은 평범했다. 입대 전 평범한 학생, 신체 건강하고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장진혁은 군 생활 수십 년의 경험으로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알았다. 그는 황철민의 복무 중 징계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다. 그러나 소대장 면담 기록에 몇 가지 단서가 있었다. 다소 충동적이고 후임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으나 강한 승부욕과 추진력으로 훈련 성과는 우수함.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전형적인 문제 병사에 대한 문제없는 기록이었다. 훈련 성과가 우수하다는 장점 뒤에 위압적인 태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숨겨주는 지휘관들의 편리한 자기기만이었다. 장진혁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군의 일원 아니란 온정주의가 결국 더 큰 종양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부대 의무실의 진료 기록이었다. 그는 최근 6개월간의 기록을 엑셀 파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지시했었다. 모니터 위로 빽빽한 데이터가 펼쳐졌다. 그는 사유 항목에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키워드를 필터링했다.
그리고 특정 병사들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한 이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병 이준서. 2주 전 전입. 사유계단에서 넘어짐 우측 팔목 염좌. 일병 이준서. 한 개월 후. 사유 개인 정비 중 공구함에 부딪힘 좌측 옆구리 타박상. 일병 이준서. 2개월 후. 사유 야간 행군 중 발을 헛디딘 발목 인대 손상. 이준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불과 서너 달의 복무 기간 동안 벌써 3번이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군 생활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일은 흔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마치 누군가 때린 것처럼 보이는 부상 부위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장진혁은 이준서 일병의 신상 기록부를 찾아보았다. 작은 체구에 유약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그야말로 빽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황철민 같은 유형의 포식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장도현의 진료 기록도 확인했다. 깨끗했다. 단 한 건의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직접 본 뺨의 멍은 무엇이었나? 아들은 의무실에 가지 않고 스스로 상처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을 감싸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이 군대에서는 의례 있는 일이라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장 김상훈 대위의 인사 기록을 검토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평점은 최상위권이었고 이전 부대에서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진급 욕심이 강하고 부대 성과 관리에 탁월하다. 는 평가가 눈에 띄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김상훈 대위에게 병사 한두 명의 고통은 자신의 진급의 오점이 될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덮어버리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장진혁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보이지 않던 그물이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포식자 황철민, 먹잇감 이준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으로 방조하는 지휘관 김상훈 대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도현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서류만으로는 심증을 굳힐 수 있어도 물증을 잡을 수는 없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했다. 이대로 헌병대를 투입하면 황철민과 김상훈은 입을 맞추고 겁에 질린 이준서와 다른 병사들은 침묵할 것이다. 아들 도현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야만 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산객이 아니라 사냥꾼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다.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다. 장진혁은 인터폰을 눌러 다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이 대령.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게. 네. 하지만 국방부 회의가. 모든 회의는 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내일 8시 사령부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대동하고 100호 수색대대로 출발한다. 명목은 동계작전 대비태세 현장 점검이야. 공식적인 통보는 출발 1시간 전에 해당 사단에만 알린다. 기습적으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비서실장은 장진혁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장진혁의 시선은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내일 그는 장군이라는 계급이 가진 모든 권위와 힘을 이용해 저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을 낼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분노를 사령관의 차가운 이성으로 감싼 채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100호 수색대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수도방위 사령관이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대동하고
기습적으로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은 뜬금없는 낙뢰와도 같았다. 사단장은 물론 연대장과 대대장까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부대로 복귀했고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사색이 된 체중대원들을 닥달하며 주변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젠장, 왜 하필 우리 부대야? 그것도 쓰리스타가 직접. 김 대위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어제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등산객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 일 때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잠시 후 부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지휘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장진혁이 군복에 3개의 별을 빛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의 초라한 등산객과는 180도 다른 누구도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부대 지휘관들이 달려나와 우렁찬 경례를 외쳤다. 충성! 대대장 중령 박성철 수도방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장진혁은 가볍게 경례를 받으며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겁에 질린 중대장 김상훈 대위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민준 소위에게 잠시 머물렀다. 김 소위는 어제의 그 등산객이 눈앞에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보고는 형식적이니 생략하고 바로 부대 상황을 점검하겠다. 장진혁의 말에 대대장이 허둥지둥 안내를 시작했다. 그는 작전 브리핑을 듣는 척 무기고와 장비 창고를 둘러보는 척하며 부대의 공기를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는 장병들의 얼굴에서 인위적인 활기 뒤에 숨은 깊은 긴장감과 피로를 읽어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생활관 점검을 핑계로 그는 병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그가 무작위로 한 상병을 지목해 묻자 상병은 잔뜩 군기가 든 목소리로 외쳤다. 예, 즐겁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끈끈한 전우애와 조국을 지킨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즐겁습니다. 모범 답안. 하지만 영혼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장진혁은 생활관을 둘러보다 침상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준서 일병을 발견했다. 서류에서 본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준서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이준서 일병인가? 예, 일병 이준서. 이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는 자주 다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은가? 군 생활이 힘든 건 없나? 장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특히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황철민 병장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칠칠치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장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장진혁은 일부러 아들 장도현을 불렀다. 장도현 일병. 예, 일병 장도현. 도현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주변 병사들은 설마 사령관의 아들이 이 부대에 있을 줄은 몰랐기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제 보니 뺨에 상처가 있던데. 훈련 중에 다쳤다고 했나? 장진혁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중대장과 황철민을 향한 경고였다. 예, 그렇습니다. 야간 훈련 중 나뭇가지에 긁혔습니다. 도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똑같이 대답했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중대장 김상훈 대위를 돌아보았다. 김 대위. 예, 사령관님.
병사들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겠군. 부상자가 너무 잦은 것 같아. 특히 폭언이나 구타 같은 부조리는 이 부대에 없으리라 믿네. 만약 그런 사실이 내 귀에 들어온다면 김대위 자네는 물론이고 대대장, 연대장까지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김대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검을 마친 장진혁은 부대를 떠나기 전 연병장의 전중대원을 집합시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군들. 나는 오늘 제군들의 훈련 준비 태세를 점검하러 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명예다.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인격에는 계급이 없다. 부당한 명령, 비인격적인 대우에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원술이나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라.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의 연설은 원론적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과 체념에 익숙해 보였다. 장진혁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상훈 대위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부대 관리 잘하게.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지휘 차량은 다시 부대를 빠져나갔다. 장진혁은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호랑이 굴을 뒤흔들어 놓았다. 겁을 먹은 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호랑이는 더욱 예민해질 터였다. 그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현아, 버텨다오. 아비가 이 부조리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주마.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진혁이 휩쓸고 간 백호 수색대대의 막사 안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사령관이 다녀간 후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가장 손쉬운 대상 병사들에게로 향했다. 어떤 새끼가 꼰지른 거야? 누구야? 김대위는 저녁 점호 시간 생활관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령관의 아들인 장도현에게로 향했다. 장도현 일병. 내 놈이냐? 내 애비한테 일러 바쳤어? 아닙니다. 도현은 억울했지만 굳건히 대답했다. 그러나 김대위는 믿지 않았다. 그의 광기는 병장 황철민에게로 옮겨붙었다. 사령관의 방문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직감한 황철민은 더욱 교활하고 난폭해졌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나약한 이준서와 주제넘게 나서는 장도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황철민은 불침번 근무를 서던 이준서를 생활관 뒤편의 으슥한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너지? 내가 장도현이랑 짜고 찌른 거지. 아닙니다. 황 병장님 정말입니다. 이준서는 공포에 질려 빌었지만 황철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이준서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준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황철민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터뜨리며 희열을 느끼는 듯 했다. 한편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던 장도연은 이준서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보일러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문틈으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웅크린 이준서와 그런 그를 짐승처럼 짓밟고 있는 황철민.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군인은 남을 지키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야. 그만해. 도현은 보일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황철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 사령관님 아들 오셨나? 구경하러 왔어? 아니면 같이 좀 맞고 싶어서? 그만하라고 했다. 황철민 병장. 도현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황철민이 도현에게 달려들었다. 수색대대 병사답게 단련된 도현이었지만 체격과 완력에서 앞서고 이성을 잃은 황철민을 당해내기는 버거웠다. 그는 몇 번 주먹을 휘둘러 봤지만 이내 황철민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이준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모든 폭행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준서를 보호했다. 군인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너 같은 놈은 군인이 아니야. 피를 토하며 내뱉는 도현의 말에 황철민은 더욱 악에 받쳐 발길질을 해댔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선임병들이 뜯어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되었다. 사건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김상훈 대위의 선택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도현과 이준서 그리고 황철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단순한 병사들 간의 주먹다짐이다. 장도현, 황철민 둘 다 영창감이야. 이준서, 넌 입 닥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져. 알았나? 그는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도현은 분노했지만 이준서에게 돌아갈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준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도현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도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자신이 도현을 지킬 차례였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이준서는 행정반에 몰래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며칠 전 사령관이 남기고 간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마 전 우연히 외우게 된 번호를 눌렀다. 장진혁 사령관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도방위 사령부 비서실입니다. 이준서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100호 수색대대 이준서 일병입니다. 장도현 일병 아버님 사령관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발 연결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폭풍을 예고하는 정적이었다. 드디어 침묵의 댐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거대한 경류를 막을 수 없었다. 깊은 밤 수도방위 사령관 집무실의 고요를 깬 것은 다급하게 울리는 비서실의 직통 전화벨이었다. 서류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우던 장진혁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현우 대령의 긴장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사령관님, 100호 수색대대에서 온 전화입니다. 이준서 일병이라고 합니다. 장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직접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는 속내와는 달리 차분하고 낮은 톤을 유지했다. 겁에 질린 새를 날려버리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이준서 일병, 나 장진혁 사령관이다.
괜찮으니 편하게 말해보게. 수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와 죄책감, 억울함이 뒤섞인 터지기 직전의 댐처럼 위태로운 울음소리였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도연 일병님을. 진정하게, 이일병.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겠나? 장진혁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이준서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절규이자 골마 터진 상처의 고백이었다. 황철민 병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절망적인 나날들. 중대장 김상훈 대위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사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 보일러실에서 있었던 끔찍한 폭행.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대신 모든 폭력을 감내했던 장도연의 모습까지. 도현이 형님이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울먹이며 도현의 말을 전했다. 군인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 황 병장 같은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 저 때문에 도현이 형님이. 장진혁은 눈을 감았다. 수화기를 쥔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과 그 앞에서 비웃고 있을 황철민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을 김상훈 대위의 모습이 뒤엉켜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으나 사령관으로서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준서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한 젊은 병사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썩어 문드러진 부대의 민낯과 마주했다. 이일병, 자네의 용기에 감사한다.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을 텐데 잘했다. 내가 약속하지. 자네와 장도연 일병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알겠나? 네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준서에게 마지막 확신을 심어준 장진혁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분노와 결단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곁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현우 대령과 전화 한 통에 달려온 헌병단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회오리 바람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이 담겨 있었다. 헌병단장.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헌병대 특수임무대를 출동시켜 백호 수색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해. 부대 내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 예. 부대 도착 즉시 보일러실을 포함한 사건 현장을 확보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 의무실 진료 기록과 중대 행정반의 모든 서류도 압수한다. 예. 그리고 병장 황철민, 중대장 김상훈 대위. 두 사람을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그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헌병단장이 경례를 붙이고 뛰어나갔다. 장진혁은 이 대령을 돌아보았다. 이 대령은 나를 수행하게. 나도 지금 바로 출발한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수도방 위사령부에서 출정한 헌병대의 차량들이 강원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행군인 동시에 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필사적인 진격이었다. 동이 트기 전 짙은 어둠과 안개에 잠겨있던 백호 수색대대는 한밤중에 기습을 받은 요새처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헌병대 특임대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연병장으로 진입했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모두 그 자리에 멈춰. 불침번 근무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통신실과 위병소는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잠에 취해 있던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관에서 끌려나와 연병장에 집합해야 했다. 공포와 혼란이 부대 전체를 휘감았다. 헌병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팀은 생활관으로 돌진했다. 병장 황철민. 헌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침상에서 자고 있던 황철민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뭐야, 너희들 뭐야? 잠결에 저항하던 황철민은 자신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가 겨눠지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한 팀은 중대장 사무실로 향했다. 밤늦게까지 사건을 어떻게 축소 보고할지 고심하던 김상훈 대위는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상훈 대위. 가혹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명은 법정에서 듣겠다. 싸늘한 통보와 함께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어제의 위세등등하던 중대장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정리될 무렵 저 멀리서 장진혁 사령관의 지휘 차량이 안개를 뚫고 유령처럼 나타났다. 연병장 한가운데 차가 멈추고 장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깎아낸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연행되어 끌려 나오는 황철민과 김상훈 대위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 번 훑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시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형벌임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장진혁이 향한 곳은 연병장이 아닌 의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멍든 얼굴로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 장도현이 보였다. 입술은 터지고 눈두덩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장진혁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그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아들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괜찮으냐고 묻지 않겠다. 대신 한마디만 하마.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잘했다, 아들아. 너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의 상처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인정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의무실을 나온 장진혁은 연병장에 집합한 모든 병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강철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고개 들어 나를 쳐다봐라.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지난밤 이 부대에서 명예로운 군인이 폭행을 당했다. 비겁한 폭력에 맞서 전우를 지키려 했던 군인이 쓰러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했나? 침묵하고 외면하고 동조했는가? 썩어 빠진 폭력에 길들여져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가? 그의 절규는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다. 지휘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너희들의 비겁한 침묵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이 부대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뿌리 뽑겠다. 가해자는 물론 방조하고 침묵한 자들까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찾아내 단죄할 것이다. 군은 나라를 지키는 칼날이지 약한 전우를 찌르는 흉기가 아니다. 오늘부로 백호 수색대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 모든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포고령이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이준서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쓴 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려 하고 있었다. 장진혁의 강철 같은 의지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쓰리스타 장군 아들, 부대 내 가혹행위로 중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익명의 제보로 언론에 터져나왔고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사건은 더 이상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을 넘어 육군본부 직할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백호 수색대대는 해체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황철민의 여죄가 속속들이 드러났고 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침묵하던 방관자들과 동조자들 역시 모두 색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중대장 김상훈 대위는 파면과 함께 군 형법상 초병폭행 방조, 직무유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의 안일함을 묵인했던 대대장과 연대장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견고해 보였던 침묵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장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수십 명의 징계 및 처벌 대상자 명단과 빼곡하게 적힌 사건 기록들을 보며 그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될 때까지 그는 이 어둠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회복 중인 아들 도현을 집무실로 불렀다. 군복이 아닌 편한 환자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앉아라 아들아. 장진혁은 아들에게 직접 차를 따라 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군대에서 겪어내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저보다 약한 누군가가 계속 고통받을 테니까요. 장진혁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미안하다. 이런 썩어빠진 환경에 너를 방치한 것도 내가 고통받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사과해 본 적 없는 장군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군과 병사가 아닌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장진혁은 이 사건을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군의 낡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부터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겪은 고통을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아들들도 겪게 해서는 안 되었다. 몇 주 후 백호 수색대대는 새로운 지휘관과 기관병들이 충원되어 완전히 다른 부대로 거듭났다. 황철민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김상훈 전 대위 역시 불명예 제대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장진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도방위사령부 전체의 제2클린 시스템이라 명명된 새로운 병영 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병이 익명으로 지휘관을 평가하는 제도,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된 한라인 구축, 지휘관 성과 평가 시 병사복지 및 인권지수 반영 의무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혁안이었다. 반발도 있었지만 사령관 아들 사건으로 명분이 확실했기에 개혁은 거침없이 추진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장진혁은 다시 백호 수색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기습적인 점검이 아닌 격려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다. 완전히 회복된 장도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늠름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맞았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얼굴의 이준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부대 순시를 마친 장진혁은 떠나기 전 아들과 마주섰다. 몸은 괜찮으냐?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잘 마쳐라. 예, 알겠습니다. 충성. 도현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장진혁은 말없이 아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 경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하는 아들의 인사가 아니었다. 상관에게 예를 다하는 군인의 경례였고 부조리에 맞서 싸운 전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장진혁 역시 아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한 명의 군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차에 오른 장진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서진 칼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부서진 칼날 같았던 아들과 병사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다. 그것은 단순히 장군의 힘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 씨앗이 자라나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거목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진혁의 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 위 3개의 별이 가을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